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게 벌써 들어왔네요. 아이 참. 네, 자, 우린 뭐 광고가 없어요 요즘. 방송 시간 아주 짧습니다. 중간 시간이. 네. 방송 시간이 잠깐 짧아서. 네.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을 모실 건데. 네. 제 광고가 짧아가지고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지금 여전히 세팅 중입니다. 제 세팅을 위해서 광고를 수주를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참. 3프로TV 큰일입니다 지금. 3프로TV 큰일입니까? 네, 큰일이네. 광고를 좀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혜진 소장님이 제가 이게 원고를 대충 보니까 AI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AI 얘기로. AI가 뭐. 그러니까 저희 AI 얘기 많이 했는데 더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뭘 또 하신다는 건지. 자, 모셔보겠습니다.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자마자 뭐 갈까요? 많이 하셨으면. 예. 많이 했지만 또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실지 궁금하다. 이 장수원 기자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정말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런 수습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네. 오늘 AI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오늘 네. 방송은 우리가 완전히 뭐 그 테크니컬한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 번쯤 고민해 볼 법한 이야기. 네, 읽고 나면 사실 뭐 듣고 나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사실 평소에 시간 내서 맘먹고 해본 적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고, 이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만들어 왔어요. 초딩 아들에게도 좀 들려주려고. 아하,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준비했으니까 자녀분하고 같이 보셔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져왔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기사는 요건데요. 이코노미스트 이번 주 커버 스토리예요. 예. 그 AI가 이머징 월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대한 그 이코노미스트의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AI가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의 발전이 선진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어디에 더 유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게 컨센서스죠. 왜냐하면 AI 기술을 막 다 독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냐. 우리도 미국 가야 되나 지금.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확히 저의 예상 답변을 그대로 얘기해 주셨어요. 미국 무조건 네. 가야 돼. 아니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고 이게 컨센서스라니까요. 예. 정확해요. 네. 너무 기뻐요. 결국에 그 오늘의 고민은 인공지능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거냐, 예. 아니면 그 틈을 좀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예. 이코노미스트의 이 스토리는 인공지능이 주로 이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있고, 특히 뭐 미국 회사들 빅테크 위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선진국에 유리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게 훨씬 도움을 줄 거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이에요. 왜 그렇지? 사실 네. 인류가 어떤 진보를 할 때 예. 진보를 하면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죠? 예. 뭐 그 대표적인 예가 산업혁명을 좀 예를 들어보면, 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돼서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그 결과 영국인의 삶과 인도인의 삶은 격차가 더 커졌잖아요. 예.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요? 이제 한 몇 가지, 4-5가지를 이코노미스트가 쫙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보통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거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거는 사무직 근로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근로자 위주잖아요. 그런데 저소득급 국가, 개발도상국 이쪽은 사무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지가 않죠. 예. 뭐 선진국이 3명 중에 1명이 사무직이라고 하면 개발도상국은 5명 중에 1명만 사무직이에요. 근데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뭐 회계사, 뭐 기자, 그다음 뭐 시나리오 작가 이런 사람 다 대체할 거라고 하는데 AI가
개발도상국 100개 국가에 이제 사는 인구들을 다 합치면 한 40억 명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다. 왜냐하면 저소득 국가는 훨씬 그 지식 노동자가 적다. 그래서 수십억 명의 사람이 어떻게 AI를 고용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직업에 대한 그 고민 이런 거를 할 상황이 아니다. 정반대다.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 아니 훨씬 열린 마음으로 AI를 받아들일 거다. 네. 개발도상국이. 네. 그런 게 이코노미스트의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아니 그거는 대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대체되는 그 화이트 칼라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AI를 이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해고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슬픈 일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AI를 개발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그걸 어떻게 따라잡느냐 과연.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만 놓고 가면 이제 따라잡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미 여기니까 여기에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뭐 이코노미스트는. 두 번째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역할도 할 수 있고 예. 의사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것들은 더 유용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건 그 말이. 그래서 그들이 더 강하게 혜택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쫙 깔기가 아직 어려운데 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훨씬 빨리 뭐 이런저런 서비스들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더 잘 받고 치료도 더 잘 받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예. 그러면 혜택을 국민들이 더 받게 될 거다라는 근거가 또 있고요. 예, 그건 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뭐 오지라든지 정말 그런 문맹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예. 그 사람들이 이런 AI를 이용해서 은행에 가서 뭐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그렇게 현대화된 게 아니더라도 어떤 뭐 볼일을 볼 수 있게 된 거,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다. 야, 요것도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휴대폰이 막 다 있고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또 한번 하면 그게 네 번째인데 그 인공지능의 기술은 주로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현이 될 텐데 그 스마트폰이야말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굉장히 뭐 선진국, 뭐 후진국 뭐 구별 없이 대체로 평등하게 보급된 IT 기기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프리카에도 휴대폰 보급률이 뭐 적지는 않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죠. 인터넷망이 얼마나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뭐 속도도 다르고 뭐 그런 빈도수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보급률이 그렇게까지 개발도상국이 너무나 완벽하게 분리하고 이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거는 아니다. 예. 라는 또 주장이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런 개도국 같은 것에 보급될 거다. 네, 라는 게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그 이미 개도국들 사이에서 AI 기술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죠. 예. 아,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많이 해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예.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그런 잘 모르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국가에 학교나 뭐 정부 기관 이런 곳에 학교에는 AI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학과가 다 있고 정부 부처 담당할 수 있는 그 정부 부처도 다 있대요. 그리고 지금 다른 모든 나라들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아프리카에 특히 지금 발전을 가져다 주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게 뭐냐면 농업, 의료 같은 분야예요. 요걸 아주 기깔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요 사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기깔나게. 네. 여기가 가나의 캐슈넛 농장 사진이에요. 드론을 이렇게 띄워서 캐슈넛 잎이나 줄기 같은 그런 전반적인 다 그 식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고 확인 비디오로 봐서 드론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AI가 해충이 있는지 질병이 걸렸는지 이런 증상을 분석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이제 감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저게 아프리카의 기술이에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글로벌 기업에 손을 잡고 데려와서 같이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확인을 계속하는 그런 거고 이게 아프리카에 사실 농업 AI 쓰는 거는 다른 나라도 다 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아프리카에 굉장히 혁신인 이유는 아프리카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00만 개 정도의 소규모 농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농장들이 아프리카 식량 공급의 70%를 기여합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그럼 농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지역 전체 생계가 커버가 되고 식량 안보에도 미칠 잠재적인 변화 영향으로 따지면 그거는 엄청나다. 그런 게 있고 뭐 르완다, 가나 이런 나라도 AI 기반으로 한 진단 솔루션 하고 있대요 이미. 그리고 아프리카 기업 중에 AI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의료용품, 백신 같은 거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드론 경로를 분석을 해요. AI로. 그래서 필수 의약품의 접근성을 확 올렸대요. 그런 사례가 또 있고 뭐 케냐, 탄자니아 이런 데는 무슨 어떤 어플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모바일 뱅킹 플랫폼 뭐 AI 활용해가지고 뭐 자기 신용 점수 다 계산해서 대출 서비스 소액으로 할 수 있게 이미 다 상용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좋은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도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 걱정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잘 먹여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일부 개도국들, 뭐 저소득 국가들은 그 나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요거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뭐 반론하실 거 있으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눈빛이. 뭐 이렇게 아니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에서도 열심히 AI를 쓰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AI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격차를 줄이려면 선진국이 AI를 쓰는 것보다 후진국에서 AI를 더 잘 써야지만 그 격차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AI를 아프리카에도 쓸 테니까 없었을 때보다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선진국보다 그게 더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소 이코노미스트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잡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개도국을 부흥해줄 수 있을까? 부흥해줄 수 더 있을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 라는 뭐 의무이긴 한데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비슷한 게 이런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새로운 기술 혁신이 있었을 때 개발도상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따라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대요. 보통 우리가 신기술이 나오면 보통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뭐 PC 통신, 막 PC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거를 새로 받아들일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거를 흡수를 하고 있다. AI에 대해서는 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반론들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거에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패널로도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돈 엄청 든다면서요. 엄청 들어요. 걔 공부시키는데. 맞아요. 보통 하드웨어 아니면 데이터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보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보건 시설에서 환자들을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 데이터를 생성이 되지만 적절한 스토리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가 만약에 부족해 버리면 이 환자의 기록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의료센터에서 뭐 검사 결과라든지 환자의 기록을 뭐 보관을 못하고 그냥 그걸 환자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시설에 넘기거나 그래서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AI 시스템을 아무리 개발해도 이제 좋은 데이터가 평가하고 예. 개발되는 데에는 제한이 되겠죠. 데이터의 질이.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좀 깔려 있어야 AI의 어떤 효과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볼 수는 있고요. 걱정은 여전히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까 찾아보는데 아프리카가 요거랑 조금 뭐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가 무슨 뭐라고 그랬죠? 위키 아프리카 운동이라는 게 있었대요. 예. 위키 아프리카 무브먼트.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관련 콘텐츠를 위키피디아에 계속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형성해 놓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반론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공지능은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귀찮은 거를 대체해 주는데 아주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아주 시골에서 산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직업이 있다. 그랬을 때 선진국들은 그걸 AI로 대체를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쓸 수도 있다. 그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떤 근로자에 대한 어떤 향상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또 문화는 또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는 확언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식 산업이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잡일, 뭐 허드렛일 그런 거 인공지능이 해주죠. 그래서 그걸 시작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네, 근데 저소득 국가는 그렇게 막 높아질 뭔가에 그런 상위권의 지식의 어떤 발전과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AI가 막 떠오른다고 해서 뭐 대단히 막 할 만한 그 건덕지가 아직은 조금 그렇지. 부족하다. 예. 농업이 중심이면 농업이 위해서 보는 것 정도지 더 이상 막 쓸 게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AI가 아무리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얘기를 해보면 앞에도 제가 뭐 아프리카에서 뭐 아프리카 기업들이 진짜 그래도 기술 개발하고 있고 예. 막 나아가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결국에 그 AI라는 거는 수요가 있어야 그 그렇지. 아프리카에 있는 기업도 어플을 만들든지 그렇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뿌릴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수익이 좀 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동기가 생기냐는 거죠. 잘 안 생기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발전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뭐 걱정이다. 이코노미스트의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이코노미스트는 당연히 된다고 그랬다 안 된다.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본 반론들. 네,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주장을 했으나 요런 반론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렇죠, 뭐 그렇죠. 흔한 거는 뭐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규제나 법안 같은 거죠. 이 법안이 상대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장벽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선진국에서 개발된 AI를 실험을 해봐야 되는 곳이 필요한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자꾸 그런 식으로 규제를 만들고 데이터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해버리면 실험을 못 하잖아요. 그거의 대상이 아프리카에 가서 할 수 있다.
아프리카가 선진국 AI 성능의 AI 시험자? 개발 상황에서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정말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거를 무서우니까 아직 하지 말자 이거느냐 이런 고민이 막 많은 상황에서 AI를 개발해서 뭔가 실험을 하고자 했을 때 규제가 조금 더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에 조금 더 허술한 상대적으로 허술한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거를 실험해 볼 수 있지도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나 모르겠는데 AI로 인한 새로운 식민지화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좀 우려가 될 수 있다. 그게 정말 개도국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라는 생각도 또 해보죠. 근데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사실 크게 생각 안 해왔던 주제인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의 발전이 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는 경우에 그러면 패권이 한번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이 쭉 이어질 때는 뭐가 변화가 없고 늘 잘하던 애가 잘하지만 만약에 AI가 산업의 패권을 시장을 그냥 확 바꾸는 기준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가 뭐 휴대폰 이런 거 통신이 쭉 없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이 결제하는 걸로 그냥 싹 다 한꺼번에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이 없는데도 무선 통신으로 갑자기 싹 깔리듯이 이렇게 산업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도 만약에 AI라는 게 산업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라면 뭔가 AI 기반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 맞다면 그런 기대감은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 그동안은 독일차는 못 따라왔지만 전기차로 새로 바꿔 하니까 중국이 갑자기 막 부상하는 것처럼 그런 기회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AI가. 네, 뭐 그런 고민 같이 해보려고. 미국이 잘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가지고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네, 같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다음도 AI 얘긴데요. 네. 이것도 조금, AI 얘기입니까? 네, 조금 더 재밌어요. 요 네. 화면 먼저 띄워주세요. 네, 요건데 네.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 그 영상입니다. 기사 화면이. 와. 네, 코끼리가 와서 얘는 뭐 어떻게 멋지구나. 안녕. 난 코봉이야. 어. 넌 누구니? 뭐 이렇게 인사하고 가죠. 네. 동물 좋아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동물 좋아하시나요? 동물 뭐. 전 동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동물 재밌는 짤 영상 이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 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있는데 항상 늘 속상한 게 이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 물그릇에 물이 떨어졌어요. 어. 아니면은 뭐 나 눈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모르니까 뒤늦게 알게 되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니, 소통이 예전에 되면 그런 거 좋을 텐데. 있었습니다. 강아지 통역기. 그래서 멍멍하면 나 배고파요라는 뜻이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럼 강아지는 약간 많이 어설프지만. 같이 사니까 기분은 대충 알죠. 제가 막 뭐라고 잔소리하면 우리 집 강아지는 가버려요. 막 눈을 흘리면서. 예. 어쨌든 이 기사를 보시면 기사의 제목은 AI가 동물의 왕국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해독을 하고 있는가? 동물의 소리를 AI가 해독할 수 있는가? 이야, 그거 말 될 것 같다. 해독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만 놓고 보면 아직은 불분명하다. 완벽하지 않다. 아니 근데 그게 사람 답이에요. 말도 AI가 무슨 사람 말을 처음부터 배운 게 아니고 그냥 학습하면 끊임없이 그냥 때려 넣어주면 그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이유를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미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실 동물의 행동 패턴, 소리 이런 거 다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생물 음향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서로 토론을 하는 굉장히 지적인 동물이다. 그런 거 알아요. 저기 코끼리는 사바나에 있는 코끼리는 저기 10km 떨어진 데서도 소리 들을 수 있대요. 2km 떨어진 곳에서는 누가 얘기하는지도 알 수 있대요. 예. 코끼리가. 그래서 뭐 코끼리 소리도 뭐 분석을 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네. 여기에서 코끼리가 트럼펫 소리를 뿡 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코끼리 네. 소리죠. 뿡 내요. 그거는 포식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내지만 놀릴 때도 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AI 이게 AI가 부족한 겁니까? 그런데 AI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과학자들이 모은 데이터를 넣어봤더니 AI가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게 됐대요. 놀리는 거와 이제 포식자를 위협하는 건 그게 다르다. 겹친다. 그 이때도 하고 이때도 하네.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무리들이 그래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 근데 사운드가 겹치니까 안녕 했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두 코끼리가 나중에 만나서 개별 인사를 한대요. 또 안녕 이렇게. 그렇게 그것도 구별할 수 있다. 그 소리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다 큰 수컷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는 지금 약간 성적으로 흥분해 있거나 조금 공격적인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럴 때 이 코끼리가 내는 소리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의 어떤 콧노래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잘 들리지는 않는데 그런 소리가 있다. 이거를 이게 AI가? 주파수로 주파수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한 어떤 분은 사람 말 목소리 그 미세한 떨림으로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요즘 개발하는 그런 것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코끼리가 출산을 할 때 짝짓기를 할 때 무리 모여서 서로 대화할 때 소리가 겹치거나 너무 좀 많다. 그러면 그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하한선이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소리를 분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한계는 있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모으고 데이터를 모으고 취합하는 건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봤는데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대요. 고래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래는 마이크가 달린 장치를 저 아래 깊은 바닥까지 내려서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 석션캡 같은 걸 고래 뱃속에 넣어서 어디에서 울림이 있는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도 파악하고 이건 바닷속 드론 같은 건데 이 아이를 넣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채집을 해요. 그리고 뭐 고래의 그 태그라고 해서 그냥 카메라 달고 추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장애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다른 동물은 마이크를 댈 수도 있고요. 근데 장애물이 만만치가 않대요. 하나는 아까처럼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목소리가 겹쳐서 분리하기가 어렵대요. 그 작업이. 그리고 데이터의 양의 문제예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5천억 개 단어 이상을 학습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다 녹음하고 촬영한 데이터가 AI를 종합적으로 학습시키기에는 너무 버겁고 너무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하구나.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 있어요. 같은 동물이라도 사투리를 쓴대요. 나 정말. 그걸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야. 향유고 모비딕에 있죠. 향유고래가 그렇대요. 향유고래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코다라고 부르는 어떤 모스보어 같은 그런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카리브의 그 도미니카 해변 근처에 사는 향유고래는 애들하고 박자를 이렇게 이렇게 내요. 근데 저기 세인트 루시아 주변 바다에 사는 향유고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어떻게 똑같냐고. 그치? 서울 사람들이 정말이야? 이랬을 때 저기에서는 만나 이러고 저기에서는 기억?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향유 고래들이 이런 소리를 내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끼 고래는 또 옹알이를 한 2년 해야 된대요. 2년이요? 네. 2년 옹알이를 해야 그런 모스보 같은 소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AI가 구별할 수 있는 유사한 모델이 될 때까지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고 사투리도 있고 그러니까 장애물이 또 있다. 근데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AI의 원리라는 게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때려 넣으면 결국은 그 문법을 자기가 파악해서 그게 대충 무슨 뜻이야라고 알아내니까 결국은 동물의 언어도 AI가 정복하지 않을까. 데이터가 지금 사람의 언어만큼 부족해서 그렇지. 동물 얘기하셨는데 식물도 소리 내는 거 아세요? 뭐 자르면 비명을 지른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식물도 소리를 내는데요. 제가 요거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생물학자 한 사람이 말라가는 물이 부족한 토마토가 이런 소리를 낸다 하고 발견을 한 게 있는데 토마토는 이런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밀은 이런 소리를 낸다. 이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식물이 목말라라고 할 때 내는 소리. 네.
그런 소리를 낸다고? 말도 안 돼. 이 토마토. 말도 안 돼. 밀. 아 말도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소리를 내는데 그걸 증폭시키면 저렇다는 거예요? 증폭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들린 적이 없어. 그쵸. 근데 이게 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영역이 아니고 주파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청각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우리는 그 수만 가지 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AI의 등장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AI가 이런 소리의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는 데 성공을 한다면 이 신호를 인간의 언어로 변환하는 방법을 그때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야, 근데 방금 얘기는 살려줘 거의 그런 거네요. 물 좀 줘! 막 그런 거죠. 너무 무섭다. 근데 요거 그게 물이 부족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내는 걸 한 거예요? 네, 낸대요. 대박이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요 화면 보시면 이 요시 오벨이라는 사람이 그 박쥐를 연구했는데 박쥐 연구를 해가지고 AI 기계에 수천 개 박쥐 발성을 입력을 했대요. 이게 약간 주파수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걸 수천 개를 입력을 했더니 15분 안에 차이점을 분석해서 이거를 해독한 거예요. AI가 그래서 여기 싸우는 소리 이 소리들은 싸우는 소리야. 이 소리는 짝짓기 할 때 내는 소리야. 그런 것처럼 유니크한 그 소리가 저마다 있대요. 그런데 박쥐도 인간처럼 가까운 가족에게 말할 때 낯선 사람에게 말할 때처럼 음색이 다르대요. 낯가리는 거예요, 박쥐도. 네. 그래서 그 음성을 모방해서 박쥐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동식물의 소리를 만약에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농부들이 어떤 식물이 물이 부족하고 병에 걸렸는지 분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식물에게 농약을 줄 필요가 없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농약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대박.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귀를 알아들으면 어떻게 자르냐고. 그리고 살려줘 뭐 이러는데. 아유 옛날에 그렇게 뭐 소 이렇게 정들었다고 그래서 말귀를 못해. 먹을 게 되면 다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끽끽대거나 하는 그런 초음파 음성을 AI가 나중에는 모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모방하면 그 인간은 아니지만 식물들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컨테이너 선박이 지나간다. 그럼 고래한테 메시지를 보내죠. 얘들아 선박 지나가 피해. 이런 의미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제 우려가 있죠. 우려는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어렵다. 지금은. 쉽진 않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언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고 동물들은 모든 게 언어일 수 있고 행동, 뭐 바디 제스처 이런 게 언어일 수도 있고 나는 오늘 행복해 라는 말을 번역하려고 했을 때 나는이라는 자아의식이 동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늘이라는 시간 개념을 동물이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행복이라는 감정을 그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험이 맞아야 번역이 완벽하게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 같은 동물 소리 번역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얘기였고요. 재밌네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건 3만 년 넘게 동물들이 커뮤니케이션 해온 역사와 문화를 인간이 거기에 회방을 놓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꼭 말 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해서 유인해서 밀렵하고 사냥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야 진짜 어진 소장님 AI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처음 듣는 오늘 그 재밌었네. 네. 야 식물이랑 대화하고 고래랑 결혼하고 고래랑 대화가 되니까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 야 정말 극단적이십니다. 네. 오해진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